할아버지, 여긴 우리 엄마 묻힌 곳인데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동안 찾아온 이 추모비 앞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작은 입술에서 나온 우리 엄마라는 말은 내가 평생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였습니다. 뒤돌아본 순간 10살 남짓한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해진 운동화, 그리고 낯익은 얼굴. 저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대체 이 아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단 말인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넓은 텅 빈 집에서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정막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지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면 잘 가꿔진 정원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잿빛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수성가의 신하 이강진 회장이라 불렀지만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죄 많은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욕실의 커다란 거울 앞에 서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이 지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평생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무시당하는 게 끔찍해서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달렸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내치고 말았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심장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입니다. 그날은 내 딸 서연이의 10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꺼내놓은 검은색 양복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지요. 박 여사, 나의 후처 해숙이는 언제나처럼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기일이라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기운 차리셔야지요. 다정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해숙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숙이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서연이의 기일을 챙겼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건만 제 자식처럼 슬퍼하며 나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그런 아내가 고맙고 미안해서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에는 아들 민준이도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내 눈에는 아직 어린애 같은 아들이었지요.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제가 회사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다녀오십시오. 듬직하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나면 내 인생의 짐도 조금은 덜어질까? 하지만 서연이를 잃은 죄책감은 회사를 통째로 내어준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해숙이는 내 수저 위에 따뜻한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준 아빠, 이따 산소 갈 때 입으실 코트도 꺼내두었어요. 산 위는 바람이 차니까요.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정함 속에서 나는 잠깐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아직 해숙이와 민준이가 있지 않은가. 서연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남은 가족이라도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박비서가 모는 차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바로 저 길 어디쯤에서였을 겁니다. 내가 서연이에게 평생 후회할 모진 말을 내뱉었던 것이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근본도 없는 논팽이한테 속아서 몸을 함부로 굴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다. 그때 서연이의 얼굴이 눈에 가득 고였던 투명한 눈물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 뺨이라도 한 대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모질게 돌아서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1년 뒤 해숙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게 말했지요. 사람을 풀어 수소문해 보니 서연이가 아이를 낳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말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자존심과 체면이 결국 내 딸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서연이가 좋아했던 작은 언덕 위에 시신도 없는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을 깎아 만들고 서연이의 이름을 새겼지요. 그것만이 내가 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추모비 앞에 도착하자 후처와 아들이 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해서 내리세요. 여보, 제가 부축할게요. 나는 두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비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석 앞에는 이미 해숙이가 주문해 놓은 서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내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마치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딸의 손 같아서 나는 또다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다. 이 못난 아비가 또 너를 보러 왔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었던 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이 가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내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한 이 아비를 부디 용서하지 마라. 나는 평생을 이렇게 너에게 죄인으로 살다 갈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비석에 기대어 울고 있었을까요? 등 뒤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나는 모든 생각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우리 엄마 묻힌 곳인데 왜 여기서 울고 계세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바람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내 심장 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헛것을 들은 것일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내 눈앞에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한 얇은 외투에 앞코가 다해진 낡은 운동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그 얼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내 기억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내 딸, 서연이의 어린 시절 그 모습을 꼭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은 듯 내 눈치를 살피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울고 계셔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가리키는 것은 분명 내가 10년 전에 세운 내 딸 서연이의 추모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저 돌덩이가 자신의 엄마가 묻힌 곳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후처와 아들이 놀라서 달려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웬 아이가? 아버지, 별일 아니십니다. 어디서 온 거지 아이인가 봅니다. 박비서, 어서 저 아이 데리고 나가. 민준이가 소리치는 목소리에 아이는 겁을 집어먹고는 내 곁을 황급히 스쳐 지나 비탈길 아래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나는 달아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곁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혜숙이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셨겠어요, 여보. 세상에, 요즘 애들은 정말.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아이의 목소리와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묻힌 곳인데. 그 말이 마치 깨진 종소리처럼 계속해서 귓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비석은 텅 비어 있어. 저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는 비틀거리며 다시 추모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새겨진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 겁에 질려 나를 바라보던 그렁그렁한 눈망울. 그건 분명 서연이 내 눈이었다. 대체 10년의 세월 동안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뺨에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나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 아래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딸 서연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설령 내 남은 인생을 전부 망가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쉴 새 없이 변하는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작은 아이의 얼굴, 겁에 질려 나를 올려다보던 그 커다란 눈망울만이 망막에 박힌 듯 선명했습니다. 우리 엄마 묻힌 곳인데. 그 목소리가 독처럼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운전석의 박비서도, 조수석에 앉은 아들 민준이도, 내 옆자리의 아내 혜숙이도, 그 누구도 감히 내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지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강진. 늙으면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다. 그저 어디서 굴러먹던 불쌍한 아이 하나가 헛소리를 한 것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나를 채찍질해도 심장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섬뜩한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스쳐 지나간 찰나였지만 그 얼굴은 분명 내 기억 속 죽은 딸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무언가 거슬리는 느낌의 소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양복 소매 끝, 값비싼 자개 단추에 작고 낡은 천 조각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스쳐 지나가며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양복 주머니에 살짝 넣어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내 서재로 향했습니다. 혜숙이가 뒤따라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충격이 크셨나 봐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됐네. 좀 피곤해서 그러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게. 나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대꾸하고는 서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비로소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서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 민준이와 혜숙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러시죠? 그 거지 계집애 때문에 단단히 충격받으신 모양인데요. 조용히 해. 내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다. 저럴 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상책이야. 그래도 혹시 그 아이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10년이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사람이야. 그저 죽은 딸 자식 생각에 심란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꾸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다정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시커먼 속내가 감춰져 있는 것일까. 지난 10년간 나는 저들의 연극에 놀아나는 광대에 불과했던 것일까? 아니, 아직은 단정할 때가 아니다. 나는 증거 없는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부드러운 천조각 같은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작고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몇 번을 빨았는지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작은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Y.S.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첫 번째 아내 서연이의 엄마 영숙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결혼 전 영숙이 내게 선물했던 모든 손수건에는 저렇게 푸른 실로 Y.S. 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어렸을 적 엄마의 손수건을 유난히 좋아했었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이는 내 침실 소파에 누워 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나는 서재로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30년을 나와 함께한 지금은 은퇴하여 시골에 내려가 있는 김비서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김비서. 회장님?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는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확 깬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만 비밀리에 부탁할 일이 있네. 오늘 내가 서연이 추모비에 갔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네. 한 여자아이가 나타나 그곳이 자기 엄마의 무덤이라고 하더군.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가씨의 무덤이라니요. 그곳은 알고 있네. 텅 비어 있다는 것쯤은.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그 아이를 찾아야겠네. 오늘 당장 서울로 올라오게. 내가 보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특히 박 여사와 민준이는 절대 눈치채서는 안 돼. 할 수 있겠나? 김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내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첫 차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만약 내 의심이 그저 늙은이의 망상에 불과하다면 나는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나는 감히 그 뒷일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신문을 읽고 회사의 중요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숙이는 내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괜찮으세요? 어제는 정말 영 안 좋아 보이셔서. 괜찮네. 잠시 심란했을 뿐이야. 늙으면 다 그렇지.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모든 신경은 김 비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될 무렵 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사는 동네로 가보는 중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내려다 혹시라도 해숙이나 민준이가 볼까 싶어 황급히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민준이가 내게 다가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 말씀드렸던 베트남 공장 증설건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쳤는데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았습니다. 알아서 하게. 이제 회사 일은 자네가 다 맡아서 해야지. 내 무심한 대답에 민준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숙이도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군.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나? 그는 추모비 근처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고 했습니다. 낡은 슈퍼마켓 주인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장님 그 아이의 이름은 김하늘입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의 이름이 이서연이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의심이 점차 끔찍한 현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동사무소로 가게. 어떻게든 서류를 확인해봐. 서연이 앞으로 된 기록이 남아있는지.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 들려온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경악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그게 뭔가.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한마디는 지난 10년간 내가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아가씨의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신고가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동안 서재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사망신고가 1년 전이라고? 그건 내 딸이 적어도 10년 전 그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숙이가 내게 흘렸던 그 눈물은, 그 슬픔은 모두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거대한 사기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어릿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 비서의 마지막 한마디는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종소리 같았습니다. 사망신고가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추측도 짐작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차갑고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내가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쌓아 올린 모든 시간, 모든 눈물, 모든 죄책감의 토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해숙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딸이 죽었고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그렇다면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딸 서연이는 그때에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알았다. 계속해서 그 아이 하늘이의 주변을 지켜보게. 그리고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져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특히 집에는.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린 듯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서재의 푹신한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지만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이도 민준이도 내가 서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계속 모르게 두어야 한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은 내게 안식처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들이 내뿜는 다정한 숨결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에도 이제는 칼날 같은 의심을 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나는 평소보다 더 과묵했습니다. 해숙이는 내 얼굴을 살피며 일부러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여보, 요즘 부쩍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드릴까요? 당신이 기운이 없으면 저랑 민준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됐네. 나이 탓이겠지. 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신문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신경은 오로지 저 여자의 얼굴 근육 하나하나의 미세한 떨림, 목소리의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이는 완벽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걱정 어린 눈빛, 흠잡을 데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나를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이사회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중요한 안건이니 아버지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시간 맞춰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회사로 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나는 평생 입지 않던 허름한 점퍼와 낡은 모자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김비서에게서 받은 주소를 들고 수행원 하나 없이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낡고 허름한 달동네였습니다. 가파른 비탈길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들. 내 딸 서연이가 그리고 내 손녀일지도 모르는 하늘이가 살았다는 동네였습니다. 차마 그 아이의 집 앞까지 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네 어귀의 낡은 슈퍼 앞 평상에 앉아 아이가 나타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작은 몸으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이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의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만든 원흉 중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인데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저 석상처럼 굳어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김비서를 시내의 한 낡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만한 구석지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김비서는 내 앞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하늘이 어머니 아니 이서연 아가씨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 10년간 아가씨 명의의 금융거래나 재산 변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신 것 같습니다. 유령이라.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만든 유령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을 하나 찾았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어릴 적부터 기관지가 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천식기가 있어서 유독 한 군데 병원만 다니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서대문 쪽에 있는 병원이었지요. 김 비서의 말에 내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렇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환절기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살았다. 나는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병원 당장 가보게. 10년치 진료 기록을 전부 떼어달라고 하게. 내 이름을 대면 거절하지 못할 걸세.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나는 찻잔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찻잎을 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김 비서가 굳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약국에서 발급한 처방전 영수증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분명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래 적힌 날짜였습니다. 3년 전 11월 15일. 해수기가 서연이가 죽었다고 내게 말했던 것은 10년 전. 그런데 이 종이는 내 딸이 불과 3년 전에도 버젓이 살아 숨쉬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수기는 거실에서 우아하게 꽃꽂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순결을 상징한다는 하얀 백합이었습니다. 나는 소파 테이블 위에 내가 들고 온 처방전 영수증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해수기는 향긋한 꽃향기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집어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났어요? 서연이 거네요.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날짜가 이상하지 않나? 3년 전이야. 자네는 10년 전에 서연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그 순간 해수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제가 썼을 거예요. 그때 제가 감기 기운이 심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요. 예전에 서연이가 처방받았던 약이랑 증상이 똑같기에 제가 그냥 약국에 가서 서연이 이름으로 약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땐 저도 참 경황이 없었네요. 이렇게 다시 보니 우리 서연이 생각에 또 가슴이 미어지네요, 여보. 그녀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능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짓말.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저 여자의 심장은 지금 천둥처럼 뛰고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그리고는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위처럼 단단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이 아비가 내게 씌워진 모든 거짓을 전부 벗겨내고 내 억울함을 모조리 풀어주마.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내 손으로 반드시 지옥에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갑고 시퍼런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서연이 이름으로 약을 받아온 것 같아요. 서재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나는 밤새도록 해수기의 그 목소리를 되감고 또 되감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안타깝다는 표정까지 지어가며 내뱉던 그 능수능란한 거짓말. 내 곁에서 내 아내와 착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척했던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이 시커먼 안개를 헤치고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시퍼런 분노 아래 재처럼 타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저들의 완벽한 가면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나의 유일한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딸 서연이의 가장 친했던 친구 최수미라는 아이를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을 적 유일하게 집에도 몇 번 데려왔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내쫓은 이후로는 나 역시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지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집이라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해수기의 다정한 아침 인사에 미소로 답하고 민준이가 가져오는 사업 보고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내 미소는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내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긴 10년 동안이나 속아온 멍청한 늙은이가 하루아침에 변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수미라는 여자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다고. 나는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나는 해수기에게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불빛마저 드문 한적한 골목길이었습니다. 그 끝에 수미플라워라는 작은 간판을 단 가게가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혼자 남아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최수미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낯선 나의 등장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릴 적 서연이와 함께 웃던 소녀의 모습을 어렴풋이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다. 서연이 애비 되는 사람. 내 말에 수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경계에서 순식간에 차가운 저기로 변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10년도 더 지나서 이제 와서 서연이 친구는 왜 찾으시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제 딸을 매정하게 내친 비정한 아버지에 불과할 테니까요.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네. 내 딸 서연이에 대한 것이야. 물어볼 것이요? 회장님께서 서연이에 대해 뭘 궁금해 하시는데요? 서연이를 내치실 땐 언제고. 수미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에서 3년 전 날짜가 찍힌 그 처방전 영수증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수미는 영수증을 잠시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먹던 약이네요. 천식이 심해서 늘 달고 살던 약이었어요. 이게 3년 전에 발급된 걸세.
나는 내 딸이 1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 내 말에 수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모르셨어요? 서연이가 회장님 댁에서 쫓겨난 뒤로도 9년이나 더 살았다는 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딸의 친구에게서 직접 듣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몰랐다. 나는 모든 것에 속고 있었어. 그러니 제발 내게 말해주게. 그동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가 알아야겠네. 알아야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지 않겠나? 내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맺힌 눈물을 본 것일까? 수미의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을 더듬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서연이는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께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수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회장님 댁에 쳐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저를 말렸어요. 아빠는 아무 잘못 없다고.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때 서연이 곁에 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나? 내가 듣기로는 서연이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내 말에 수미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버리고 도망쳐요? 누가 그래요? 아, 그러시겠죠.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테니까요. 사모님이라니 해숙이가? 네. 지금 사모님이요. 박혜숙 씨요. 그분이 모든 걸 꾸민 거예요.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이 그 남자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분도 서연이밖에 모르는 바보였고요. 가난한 화가였지만 두 사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혜숙 씨가 그 남자분을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거액의 돈 봉투를 내밀면서 서연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했답니다. 서연이 앞길을 막는 쓰레기라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요.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이가 그런 짓을.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남자가 돈을 받고 너를 버린 거라고, 원래부터 돈만 보고 접근했던 사기꾼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두 사람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회장님께는 서연이가 논팽이한테 속아서 버림받았다고 또 거짓말을 했겠죠. 그래서 회장님께서 서연이를 내쫓게 만들고요. 수미는 울분을 토해내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 여자의 혀끝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거짓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그때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그때 서연이 뱃속에는 회장님의 손주가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 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박혜숙 씨가 한 발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주, 내 딸은 가장 축복받아야 할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오해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을 동시에 안고 이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쳐졌던 것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의미 없는 신음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나는 내 딸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내 핏줄까지 사지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미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못하고 나는 비틀거리며 꽃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김비서가 놀라서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혀왔지만 내 안에서 들끓는 지옥 같은 불길을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박혜숙, 이민준, 너희들은 내 딸의 인생을, 내 손주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인생마저도 송두리째 짓밟고 조롱했다.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용서도 없다. 오직 피눈물이 흐르는 처절한 복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정처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임신한 몸으로 저 차가운 도시의 어딘가를 헤맸을 생각을 하니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의 꽃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끔찍한 파편이 되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내 딸의 마지막 10년이 한 편의 흑백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빗속을 울며 나에게서 쫓겨났던 내 딸 서연이는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믿었던 아버지는 너 같은 건 내 딸도 아니다라며 등을 돌렸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는 돈 몇 푼에 자신을 팔아넘긴 사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정한 새어머니의 탈을 쓴 악마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서연이는 뱃속에 작은 생명을 품고 차가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지요. 처음 몇 달은 친구인 수미의 가게에서 신세를 졌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친구에게 기댈 수는 없었겠지요.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닥치는 대로 일을 구하러 다녔을 겁니다. 식당 주방 보조, 공사장 잡부, 전단지를 돌리는 일까지 아가씨 소리만 듣고 곱게 자란 내 딸이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친 일들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척같이 해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에는 곰팡내 나는 좁디 좁은 옥탑방에서 차가운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웅크리고 잠이 들었을 겁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신이 살던 집과 비슷한 불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 내 딸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빠는 다 모르시는 걸 거야. 새어머니가 하는 말만 들으셔서 오해하신 걸 거야라며 어리석은 아비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리워하며 눈물을 삼켰을 겁니다. 10달이 차고 진통이 시작되던 날, 서연이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119 구급차에 실려 허름한 동네 산부인과로 향했겠지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을 해줄 사람 하나 없이 죽으림을 다해 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핏덩이 같은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서연이는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울었을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유일한 희망, 자신의 하늘이라는 뜻이었겠지요. 그때부터 서연이의 삶은 오로지 하늘이를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낡은 재봉틀을 돌리며 삭바느질을 했을 겁니다. 제 몸은 굶주리고 닳아 없어질지언정 딸아이에게는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먹이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하늘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서연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장아장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작은 손으로 제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을 때, 서연이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은 끈질긴 악마처럼 서연이의 삶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약했던 기관지는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로 인해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제 몸을 돌볼 돈도 시간도 없었던 서연이는 그저 독한 기침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을 겁니다. 약국에서 가장 싼 약을 사 먹으며 이만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내 소식을 보았을 겁니다. 자수성가의 신화, 이강진 회장, 사회에 100억 기부. 화면 속에서 나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번지르르한 얼굴로 웃고 있었겠지요. 그 모습을 서울의 가장 낮은 곳, 차가운 월세방에서 내 딸 서연이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기부하는 저 돈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었어도 내 딸 하늘이에게 따뜻한 옷 한 벌, 맛있는 과자 한 봉지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약값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책가방 하나,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또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입학식 날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주지도 못하고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남몰래 눈물을 훔쳤을 겁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을 겁니다. 각혈을 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을 때 서연이는 비로소 죽음을 예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어린 딸 하늘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어린 것은 어떻게 살아가나? 험한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고아로 살아가야 하나? 그 생각에 서연이는 밤마다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결국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기장에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아빠에게 우리 하늘이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딸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어리석은 아비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자 처절한 모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서연이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딸 하늘이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그리워했던 이 못난 아비의 얼굴이었을까요? 으흐흑 아악. 나는 더 이상 상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비서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그 역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자동차 시트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겪었을 그 끔찍한 시간들, 그 사무치는 외로움과 고통을 나는 백만장자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따뜻한 집 안에서 단 한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내 손에 피만 묻히지 않았을 뿐 나는 내 자존심과 어리석음으로 내 딸을, 내 핏줄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악마였습니다. 박혜숙과 이민준이 악마라면 그 악마에게 칼을 쥐어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나는 붉게 충혈된 눈을 들었습니다. 김비서가 건네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나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비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모조리 기록해두게. 저것들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그 모든 계획을 말일세. 김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서늘한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저 악마들에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한 뒤 내 딸의 진짜 무덤 앞에서 흘려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하늘은 이제 막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긴 밤을 눈물은 모두 말라붙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흘릴 눈물은 오직 저 악마들의 무덤 앞에서 흘릴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완벽한 바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얕보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냥감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때 사냥꾼은 비로소 칼을 뽑아드는 법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기력이 없고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의 첫 번째 계획은 망가진 늙은이를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불쌍한 노인 말입니다. 해수기와 민준이는 내가 지난밤 외박까지 하며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기력이 쇠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여보, 안색이 흑빛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밤까지 세워가며 일을 하세요. 이제 회사 일은 민준이한테 다 맡기시고 당신은 좀 쉬셔야죠. 해수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로 내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손으로 내 딸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능욕했구나. 아니다. 아직은 내가 챙겨야 할 일이 남았다. 나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지만 그들은 그 뜻을 알아챌 리 없었지요. 그 시간 나의 충직한 김비서는 박혜숙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을 유일한 인물, 그녀의 오랜 수족이었던 옛 해결사 최 씨의 행방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김 비서가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마침내 그 최 씨라는 사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삶에 찌든 얼굴을 한 사내였습니다. 나는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게.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죄를 털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닫는다면 사체유기 은닉죄의 공범으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말이야. 나의 제안은, 아니,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박혜숙 사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유골함 하나를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따님, 이서연 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골함을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너무 상심이 크셔서 지금은 차마 따님의 유골을 마주할 기력이 없으시다고. 나중에 회장님 마음이 좀 추슬러지면 그때 정식으로 좋은 곳에 모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골함을 어디에 보관했나? 나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제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사모님께서 다시 부르시더니 회장님께서 가시는 그 추모비 근처가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장소일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누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리면 큰일이니 아무도 모르게 그 추모비 아래 땅에
잠시 묻어서 보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꺼내서 정식으로 안치할 때까지 말입니다. 효도 선물, 깜짝 선물, 나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나에 대한 조롱과 기만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모욕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녹화해 두어야겠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겠나?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었고 박혜숙이라는 악마의 편에 서는 것보다 내 편에 서는 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모든 증거는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와 나의 관계를 직접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고서는 유전자 검사로 핏줄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김 비서에게 처절한 심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딸 서연이의 흔적을 찾아오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고 핏자국이 묻은 손수건이라도 좋네. 내 딸의 DNA가 남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김 비서는 딸의 마지막 친구였던 최수미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수미 씨는 서연이가 남기고 간 낡은 유품 상자 속에서 서연이가 생전에 쓰던 낡은 머리빗을 찾아냈습니다. 그 빗에는 내 딸의 머리카락 몇 올이 희미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머리빗을 건네받고 김 비서가 몰래 구해온 하늘이의 칫솔과 함께 유전자 검사센터에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일부러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했던 말을 또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래요? 혹시 어디 아픈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네. 혜숙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득이는 기쁨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반응을 보니 내 연기는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정신을 놓기 시작했으니 이제 이 집과 회사는 온전히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역겨운 행태를 지켜보며 나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더 날뛰어 보아라.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너희들의 발밑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줄 테니. 그리고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결과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시료 고의서연과 대상자 김하늘은 친모녀 관계가 성립될 확률 99.99%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슬픔의 눈물이었고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아, 내 강아지, 내 손녀야. 이 할아비가 이제야 너를 알아보았구나. 서연아, 내가 이 아비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남겨주고 갔구나.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어눌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다. 이제 나도 기력이 다한 것 같구나. 그만 쉬고 싶다. 회사고 재산이고 이제 다 내게 물려주어야겠다. 변호사를 불러서 상속 절차를 준비하거라.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성대하게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막히는 기쁨의 탄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복수의 축제는 이제 막 그 화려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상속 기념식이 열리기까지 남은 일주일.
내게 그 시간은 사냥감이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해수기와 민준이에게 그 시간은 평생을 기다려온 축제의 화려한 서곡이나 다름없었지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그날 이후 이 거대한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겉으로는 나를 극진히 위하는 척하는 그 역겨운 이중성은 이제 가면을 벗고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상속 기념식 때 입으실 옷을 새로 맞췄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셔야죠. 그렇죠? 해수기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 카탈로그를 내 앞에 펼쳐 보이며 제잘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다음 계절의 크루즈 여행 상품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나는 그저 멍한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장 멋진 모습으로 너희를 지옥에 쳐넣어야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면서 말입니다. 민준이는 벌써부터 회장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회사를 일군 창립 멤버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인물이라며 하루아침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이나 아첨 잘하는 인간들을 그 자리에 앉혔지요. 심지어 내가 청년 시절 처음으로 내 힘으로 세웠던 작은 자회사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내게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내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내 모든 것을 짓밟고 그 꼭대기에 서보아라. 떨어질 때의 고통은 그 높이에 비례하는 법이니까. 나는 나의 치매 연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더 완벽하게 얕보도록, 더 깊은 방심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내가 밥을 먹었던가? 라고 묻기도 하고 해수기를 서연히 엄마 그러니까 내 첫 아내 영숙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영숙아, 물 좀 다오. 목이 마르구나. 내 말에 해수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이내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여보, 저 해숙이에요. 당신 아내 박해숙?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아, 그랬지. 해숙이. 미안하네.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해숙이는 내 등을 다독여주며 위로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득이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의 빛을 말입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차지가 될 날이 머지 않았구나. 어느 날 오후 나는 일부러 서재문을 살짝 열어두고 김 비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계획된 연기의 일부였습니다. 김 비서, 자네는 아직도 내 사람인가? 저것들이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것 같으이. 일부러 작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는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민준이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언뜻 보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아니, 아니야. 내가 헛소리를 하는군. 해숙이는 착한 사람이지. 그렇고 말고. 우리 민준이도 착한 아들이고. 민준이는 잠시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방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을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관객이었습니다. 상속식 이틀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재에서는 해숙이와 민준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자처럼 서재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 재산 전부를 저한테 넘기시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 말로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던데요. 이 멍청한 놈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상속세가 문제야? 일단 내 이름으로 모든 걸 돌려놓는 게 중요한 거야. 저 늙은이가 내일이라도 당장 정신이 돌아와서 딴소리하면 어쩔래? 일단 받아놓고 그 뒤에 세금 문제는 천천히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걱정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내 아버지 이제 얼마 못 살아. 의사 말로는 저러다 갑자기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더구나. 상속만 끝나면 바로 요양병원 제일 좋은 독방으로 보내드려야지. 우리 눈앞에서 거슬리지 않게 말이야. 그 옆방에는 죽은 내 누나 귀신이나 붙여주고 말이야. 하하. 해숙이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나를 감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화를 억눌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의 죄를 물어야 한다. 상속 기념식 전날 밤, 해숙이는 내 평생 처음 받아보는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값비싼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배라고 생각했겠지요. 심지어 해숙이는 거실벽에 걸려 있던 내 첫 아내 영숙의 초상화를 아무렇지 않게 떼어냈습니다. 여보, 이제 곧 민준이 세상이 열릴 텐데 이렇게 칙칙한 그림이 걸려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 세 사람 활짝 웃는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 마지막 모습이 될 그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자,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워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숙이와 민준이는 번갈아 가며 내게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들이 따라주는 와인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이제 나도 쉴 때가 되었지. 나는 일부러 혀가 꼬인 듯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해수가, 민준아,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특히 해숙이, 자네는 내게 과분한 아내였어. 나를 보살펴 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말에 해숙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듯 했습니다. 감격에 겨운 연기였겠지요. 민준아, 너는 내 유일한 희망이다. 내 모든 것이다. 내일이면 이 아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부디 이 늙은 아비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나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하구나.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내일 중요한 날이니. 나는 그들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려주고는 내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 마지막 행동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넘겨주는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떠나는 자들에게 보내는 사형 집행인의 마지막 인사와도 같다는 것을.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근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거실에서는 아직도 두 모자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보고 있니? 내 아비가 이제 곧 너의 한을 풀어주려고 한다.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할아비가 내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나는 품속에서 낡은 손수건, 하늘이가 떨어뜨리고 갔던 그 손수건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김비서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모든 준비는 끝났나?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상속 기념식이 열릴 호텔 연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정재계의 중요한 인사들, 기자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지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 악마를 위한 처절한 파멸의 축제뿐일 겁니다.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도 슬픔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서늘하고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강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는 늙고 병든 꼭두각시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민준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해숙이는 하얀 드레스를 차려입고 마치 이 나라의 왕비라도 된 것처럼 우아하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의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민준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저희 회사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50년간 저희 회사를 이끌어 오신 위대한 경영인이자 저의 존경하는 아버지이신 이강진 회장님께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자 합니다.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애틋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안타까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저 이민준 온몸을 바쳐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는 신용을 하며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였습니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고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다리가 풀린 것처럼 비틀거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 나는 일부러 멍청한 소리를 내며 마이크를 더듬었습니다. 해숙이와 민준이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말실수나 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아니 10년간 눌러왔던 모든 것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전체를 서늘하게 울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속 기념식이 아닙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술렁이는 소리, 해수기와 민준이의 굳어버린 얼굴.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그 죽음을 조롱하고 짓밟은 두 악마의 죄를 묻기 위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입니다. 바로 당신들, 박혜숙과 이민준의 사회적 장례식 말입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희 회장님이 요즘. 해수기가 당황해서 수습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3년 전 날짜가 찍힌 서연이의 이름이 적힌 처방전이 나타났습니다. 박혜숙 씨, 당신은 내 딸이 10년 전에 죽었다고 했소. 그렇다면 이건 유령이 받아온 약이라도 된단 말이오? 해수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아파서 서연이 이름으로. 거짓말. 나는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지. 스크린에는 서연이의 친구 최수미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박혜숙이 어떻게 두 연인을 이간질하고 임신한 서연이를 내쫓게 만들었는지를. 임신? 서연이가 임신을? 장내가 칵테일 바다처럼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거짓말? 그렇다면 이것도 거짓말인가? 나는 품속에서 서연이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내 딸이 피눈물로 쓴 마지막 기록이 있어. 스크린에는 일기장의 한 페이지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내가 죽거든 아빠가 볼 수 있는 그 언덕에 묻어주세요. 해수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조작? 그렇다면 이 사람의 증언도 조작이란 말인가? 나는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겁에 질린 최 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혜숙 사모님의 지시로 이서연 씨의 유골함을 회장님께서 세우신 추모비 아래에 아무 표식 없이 묻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깜짝 선물이라고. 그 순간 연 회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해수기와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내 놈들은. 나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저앉은 해수기와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내 딸을 2번 죽였다. 내 손으로 내쳐 죽게 만들고 그 시신마저 능욕하여 지난 10년간 나를 조롱했어. 이런 천하의 악독한 것들을 내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이강진 회장님은 최근 정신 감정을 통해 판단 능력이 아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속식은 회장님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경찰들이 해수기와 민준이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혜숙 씨, 이민준 씨, 당신들을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사체 유기 및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나는 억울해. 여보, 내가 아니야. 저 늙은이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해수기는 발악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악마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가장 화려했던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연회장. 나는 홀로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 김 비서가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아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아, 내 강아지 이 못난 할아비가 이제야 너를 알아보았구나.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에 10년 묵은 내 죄책감의 빙벽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서연이가 잠들어 있는 진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가짜 비석이 서 있는 차가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양지 바른 언덕이었습니다. 나는 하늘이와 함께 서연이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다. 그리고 내 딸 하늘이도 함께 왔다. 이제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게 이 아비가 그리고 내 딸 하늘이가 평생 너를 지켜주마.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딸의 무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너무나도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제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은 저 악마들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동안 내 어리석음이 남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하늘이가 있습니다. 내 딸이 남겨준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제 남은 모든 것을 바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 딸 서연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속죄일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깊은 어둠으로 몰아가는지, 그리고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역시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잘못을 깨달은 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픈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후회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